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며 약관이 갓 지난 이상복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상복이는 비록 나이가 약관이 갓 지났지만 그의 얼굴에선 앳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떡하니 벌어진 어깨에 눈은 또 어찌나 맑은지 여인이라면 지나가다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내였습니다. 이런 상복이의 사내답고 훤칠한 모습에 당연히 고을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든 상복이 눈에 한번 들어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가 어딜 가든 찾아와서 음식을 내밀며 먹어보라고 하지를 않나. 그러다가 은근슬쩍 챙겨온 술을 권하며 행여나 상복이가 그걸 먹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그걸 핑계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혼례를 치룬 여인들까지 서방이 일을 하러 나가면 상복이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와 농염하게 다가오기가 일쑤였죠. 그런데 상복이는 그 수많은 여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복이가 어린 시절 아버지는 농사꾼이셨으나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한들 집안 살림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나 이러다가는 가난이 자식에게 대물림 될 거라 생각을 하였고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비단만 받아서 오기만 하면 목돈을 주는 게 확실한 게지. 이 사람아 속고 만사란 남, 자네가 하도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맡겨보려고 했더니 싫으면 말게나. 지금도 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이 줄을 섰네. 상복이 아비의 지인 중에 명나라를 통해 밀무역을 하고 있는 자가 있었고 그 지인은 가끔씩 만나 술을 사주며 큰돈을 만져보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한 말이 있어 그 말이 생각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잡히면 어찌하는감? 밀무역은 나라에서 엄히 죄를 묻는다고 하던데. 사내가 그렇게 겁은 많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나 아무런 걱정하지 말게. 거기 수비대장과도 이야기가 끝났으니 설령 잡힌다고 해도 조용히 풀어줄 걸세. 그럼 자네만 믿고 다녀올 테니 이번에 가서 문제없이 비단을 들고 오면 앞으로 나에게만 일을 주시게나. 우리 상복이는 나처럼 비루한 인생은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러네. 걱정 붙들어 매게. 나도 어중이 떠중이들이 계속 기어드는 건 싫으니 말일세. 상복이의 아비는 차후에도 일을 준다는 확답을 받고 압록강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국경으로 가는 길이 초행길이긴 하였으나 물어물어 알려준 곳으로 갔고 명나라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 상단이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 어렵지 않게 물건과 돈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앞에서는 호패를 다 확인하며 무슨 연유로 왔는지 꼬치꼬치 캐물었고 곧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의 호패를 보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복이의 아비는 너무나 쉽게 통과되자 이대로 돌아만 간다면 어느 정도 목돈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몇 년만 더 한다면 남부럽지 않은 집을 사 자신의 아내와 아들 상복이를 고생시키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감이 물밀려 오듯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상복이의 아비가 밀무역을 해서 비단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는지 산적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습격을 하였고 순순히 비단만 내어주면 되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꿈꾸었던 미래는 끝이라는 생각에 차마 비단 꾸러미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산적이 휘두르는 칼날에 허무하게 생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비가 그렇게 되자 상복이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도와줄 요량으로 어릴 적 그 작디 작은 손으로 나무를 해서 장에 팔아 곡식을 구해왔고 지금은 어느덧 어른이 되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며 집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 되었느냐?
네, 이것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하루는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는 마님이 담벼락이 부실하다며 상복이를 불러 일을 시켰고 영 내키지 않았지만 2배가 넘는 품삯을 준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복이가 영 내키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상복이를 불러 일을 시키는 마님은 과부였는데 지난번 우연히 자신의 집에 일을 하러 온 상복이를 보았고 훤칠한 그의 모습에 그만 첫눈에 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마님은 상복이를 본 그날부터 좀처럼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끙끙거리며 좀이 쑤셔 앓게 되었는데 이러다가는 자신이 애가 타서 죽겠다는 생각에 밤에 은밀히 상복이를 불러 가끔 자신의 방으로 와 기쁘게 해준다면 집도 사주고 저자의 가게도 내어준다며 추파를 던졌는데 상복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을 하였기 때문이었죠. 그건 이제 그만하고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온 걸 보아하니 지난번 거절한 게 후회가 되어 일이 찾아온 게 맞는 거지. 그래, 너도 싫지가 않았던 게야. 여기서 일이 힘 빼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오늘 내가 여인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한번 보여줄 테니. 그날 싫다 하지 않았습니까? 품삯이나 주십시오. 혹시 며칠 후에 혼례를 치르는 것 때문이면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난 내가 혼례를 치렀던 치르지 않았던 전혀 상관이 없으니 말이야. 설마하니 너의 계집에게 툭이라도 할성 싶어서 그러는 게야. 상복이에게는 이미 혼례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비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시면 유일하게 옆에서 위로를 해주던 친구였고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이제는 혼례를 며칠 남기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사람을 어찌 보고 계속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전 재산을 다 주신다 하셔도 절대 혼례를 치를 여인에게 죄 짓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그리 외로우시면 힘 좋은 다른 사내를 찾아보십시오. 말 다 했느냐? 네, 다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다면 오늘 품삯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깟 계집 때문에 나를 이리 기만하고도 무사할성 싶은 게야. 그리 겁박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말씀 끝나셨다면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원망 말거라. 마님의 엄포를 듣던 상복이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나가버렸고 마님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고작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나를 이리 무시하다니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분에 참지 못하고 고함을 내지르던 마님은 한 맺힌 듯 뭔가를 적기 시작하였고 밖에 딱새 있느냐? 네, 마님. 이걸 그자에게 갖다 주고 오너라. 지난번 그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 시간이 촉박하니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할 것이야. 네, 마님. 마님의 명에 머슴 딱새는 누군가에게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상복이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예정대로 금옥이랑 혼례를 치르고는 법도대로 처가에 갔다가 다시 친가로 되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소. 소가 한 번씩 꿀렁거릴 때 말고는 괜찮아요. 서방님은 다리 아프지 않으셔요? 상복이가 처가에 머무는 동안 며칠 동안 비가 내렸고 행여나 친가로 가는 중에 부인이 넘어질까 싶어 소에 태워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소이다. 빨리 집에 도착해서 부인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만 간절할 뿐이요. 그런 농담도 하실 줄 아는 분이었나요? 농담이라니 진심이요. 한참 동안 부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데 이 녀석아, 움직여라. 어서 가자. 상복이의 집으로 가려면 작은 냇가를 지나야 했고 며칠째 비가 와서 그런지 시냇물이 불어 넘쳐 소가 겁을 집어먹고는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가 멈추자 상복이는 참으로 난감했는데 지금 여길 건너지 않는다면 너무나 먼 거리를 둘러가야 했고 그 길로 가자면 친가에 도착하는 건 한밤중이 되어야 가능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갑옷을 입은 채 말을 탄 사내가 자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복에 이 근처에 고을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가? 여기가 초행길이라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겠네. 내 나으리.
여길 건너서 10리만 가면 마을이 나옵니다. 정말인가? 이제야 한시름 놓았네 그려. 그건 그렇고 사내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그게 다름이 아니라 부인을 소에 태워 여길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겁을 집어먹었는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인을 그냥 건너게 하면 물살이 새서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할까 생각 중이옵니다. 그 말에 그 낯선 사내는 금오기를 위아래로 스윽하고 훑어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럼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부인을 말에 태워 건너 줄 터이니 사내는 소를 끌고 오면 되겠네 그려. 호의는 고마웠으나 왠지 모르게 사내에게 풍기는 기운이 상복이를 주눅 들게 만들었고 뭔가 섬찟한 기분이 들었기에 우물쭈물하며 흔쾌히 알겠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뭐하는가? 이럴 시간에 벌써 건너겠네. 내 잠시 실례함세. 그렇게 말하고 그 사내는 금오기에게 성큼 다가서더니 부인 잠시 실례하겠소. 예예? 거절 의사를 내비치기도 전에 그 사내는 금오기를 번쩍 들어서는 자신의 말에 태워버렸습니다. 낯선 사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금오기와 상복이는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였고 갑옷을 입은 사내는 말에 채찍을 갈기며 서슴없이 물로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반대편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상복이도 그 모습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속 고삐를 움켜쥐고 물로 뛰어들었는데 절반쯤 갔을까 건너편에서 금오기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거라. 금옥이라 했지. 이제부터 너의 서방은 저 사내가 아니라 바로 나다 서방님이라 불러보거라. 그리곤 그 사내가 상복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건너오게나. 이제부터 자네 부인은 내가 즐겁게 해줄 터이니 넌 거기서 물놀이나 하거라.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금오기를 데리고 가다니 상복이는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서는 멀어져 가는 그 사내를 잡기 위해 거친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지만 바닥은 또 왜 그렇게 미끄러운지 몇 발자국 못 가 넘어졌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건너갔을 때에는 이미 금오기와 사내는 사라져버린 후였으며 바닥에는 조금 전까지 그들이 있었다는 흔적인 말발굽 자국만 어지럽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신이 나간 채 주변을 살피며 땅거미가 내려 앉을 때까지 금오기를 찾아 헤맸지만 있을리 만무했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거라도 한술 뜨려무나. 살 사람은 살아야지. 상복이는 금오기를 그리보내고 돌아온 날부터 식음을 전폐한 채 부인을 찾을 궁리만 밤낮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금오기가 지금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속편히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 어미를 봐서라도.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만 건너가 보겠습니다. 건너방으로 가는 상복이의 뒷모습을 보며 상복이의 어미는 낯빛이 어두워져 갔는데 식음을 전폐한 아들이 안쓰러워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 상복이가 금오기를 보내고 돌아온 그날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복이는 결심이 섰는지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금오기를 찾으러 떠나야겠습니다. 상보가 이 넓은 조선 땅에서 금오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가려는 것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어머니에게 큰절을 드리고는 집을 나서는데 상복이 어미가 급히 나와서는 이걸 가지고 가거라. 이게 뭔가요, 어머니? 펼쳐보면 알게야. 상복이의 어미는 아들 손에 종이를 하나 쥐어주었는데 상복이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어머니가 전해준 건 젊은 사내의 용모파기가 그려져 있는 종이었고 세월이 흘러 얼굴은 달라졌지만
분명히 금오기를 데려간 그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자의 용모파기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자가 맞았구나 맞았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서방님과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상복이의 어미는 자신의 서방이 산적에 의해 세상을 떠나자 아녀자의 몸으로 누구에게 당했는지 백방으로 알아보았고 용모파기까지 구할 수 있었으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상보가 그자는 용악산에 있다. 혹여나 그자를 만나거든 절대 덤벼서도 안 되고 관아에도 고해서도 안 된다. 운이 좋아 금오기를 만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겠다고 이 어미랑 약속을 할 수 있겠니? 지난날 사내의 위치와 용모파기까지 구했던 상복이의 어미는 그 사실들을 관아로가 고하였지만 오히려 자신이 위험에 빠진 적이 있어 상복이에게 신신당부를 하였던 거였죠. 어머니의 당부에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상복이는 바로 용악산으로 길을 나섰고 산채를 찾아 산 이곳 저곳을 뒤져보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는데 세월은 흘러 어느새 시간은 2년이 지나갔으며 상복이는 지쳐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금오기를 생각하며 심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산채를 찾아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웬 토끼 한 마리가 상복이 앞을 지나갔고 토끼를 잡아 끼니를 때울 생각에 뒤를 쫓아 정신없이 내달렸는데 어느 순간 토끼는 사라지고 처음 보는 커다란 골짜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어디지? 이런 곳도 있었나? 상복이는 처음 보는 골짜기에 놀라면서도 궁금증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갔고 안쪽에는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져 있었는데 멀리 안악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상복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 여기에 금오기가 있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지금 산적들에게 발각되면 이 모든 게 허사라. 최대한 몸을 숨기고는 안악들이 있는 밭 근처로 다가갔는데 상복이는 헉하고 숨이 막히더니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하였고 눈만 감으면 자신을 부르며 끌려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 금오기가 안악들 몇 명이랑 같이 있었던 거였죠. 울고만 있을 수 없었던 상복이는 금오기가 일하고 있는 밭으로 숨죽이며 더욱 접근하여 옆에 있는 작은 돌을 금오기 옆으로 던졌고 갑자기 날아온 돌에 놀라 주위를 두리번 거리던 금오기는 상복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금오기는 헛것이라도 보았단 듯이 소매로 눈을 부비더니 다시 한번 상복이를 쳐다보았는데 그대로 뻣뻣하게 몸이 굳고는 상복이와 마찬가지로 금오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하고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른 누군가가 알아챌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소매로 눈물을 닦고는 오늘 아침에 먹은 게 잘못되었나? 측간에 다녀올게요. 다행히 금오기의 행동을 다른 안악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상복이가 숨어있는 곳으로 금오기가 다가왔습니다. 상복이는 금오기를 찾아 헤매며 만일 다시 만난다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그런 생각은 다 부질없게 둘만의 공간이 되자 마치 지금껏 미루어두었던 대화라도 하는 듯이 서로 부둥켜 안고는 숨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이 둘을 본다면 위험에 처해질 상황이었기에 상복이의 마음은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어서 떠납시다. 서방님 그건 안 될 말이에요. 안 된다니요. 이럴 시간이 없소. 어서 갑시다. 상복이는 금오기의 손을 잡고 산채를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금오기가 잡고 있던 손을 풀더니 지금 도망간다면 둘 다 죽은 목숨이에요. 두령이랑 수아들이 사냥을 떠났기에 아무도 없지만 곧 돌아와 바로 잡힐 게 분명해요. 혹시라도 도망을 친다 해도 길이 하나라 다른 고을로 가려면 관군들이 지키는 곳을 반드시 지나야 하는데 지난번 도망갔던 사람이 관군에게 붙잡혀 관군들 손에 여길 다시 끌려와서 화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 혼자 도망치라는 소리요.
차라리 두령이랑 결판을 내야겠소. 부인을 혼자 두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소이다. 상복이의 단호한 태도에 이러다가는 다시 만난 서방을 허무하게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금옥이는 고심을 하다가 일단은 몸을 피하시지요. 몸을 피한다 한들 어디로 피할 것이며 난 부인 없이 못 간다 하지 않았소. 그러지 마시고 서방님. 산채를 나가 얼마 안 가면 민가가 한 채 나오는데 거기에는 노파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 노파에게는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사온데 가서 살아 돌아온 아들 행세를 하시며 후위를 도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파는 두령이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라 두령이 노파에게만은 살갑게 대하니 노파가 서방님을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부인,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는 하나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을 어찌 이용할 수 있겠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 가만히 있지만 두령 밑에서 온갖 나쁜 일은 도맡아 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산적질을 하다가 잘못되어 도망가다 그리 된 거랍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오. 한편 상복이의 집에서는 여인이 서럽게 우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상보가 내 아들 상보가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못 가게 잡았어야 했어. 어미 혼자 두고 떠나면 어떡하냐 아들아. 누구의 입에서 먼저 나온지는 모르지만 고을에서는 상복이가 용악산에서 산적들에 의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였죠.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상복이는 산채를 빠져나와 노파의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석근입니다. 석근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누구라고? 우리 석근이가 왔다고? 네, 어머니 석근입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 석근인 게야.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파가 그 힘 없는 손으로 상복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는데 상복이 역시 고향에서 자신만을 기다릴 어머니가 생각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이런 상복이의 모습에 노파는 정말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확신을 하고는 우리 아들 석근아, 내 아들 석근아. 내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리 돌아왔구나. 아니다, 내 정신 좀 봐라. 밥은 먹은 게야. 얼른 올라가자. 내 밥부터 차려올 테니. 비록 상복이가 금옥이를 구하기 위해 노파를 속였지만 노파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자책감을 떨쳐내고 실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는데 지난날 자신이 행한 악행을 생각한다면 지나친 행복이었죠. 다음 날 두령이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사냥터에서 잡은 곰이며 멧돼지를 앞세우고 의기양양한 두령과 수하들 수백 명은 온천지가 떠나가라 함성을 내지르면서 노파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멈 잘 있었는가? 두령님 이제 오십니까? 사냥터에 나가셔서 우리 산채의 용맹함을 천하에 보여주셨는지요? 저걸 보면 모르겠나? 곰이며 멧돼지는 한 입거리도 안 되어서 시시했지. 그런데 할멈, 저자는 누구길래 여기 있는 것이야? 외간 사람을 들이면 안 된다. 이게 산채법도의 첫 번째 건을. 그러면서 두령은 상복이에게 천천히 다가서더니 자신이 차고 있는 검을 꺼내어 상복이의 목에 갖다 대었고 상복이는 지금 두령이 자신을 알아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석근아 어서 이리 오너라. 두령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란 노파는 얼른 상복이를 감싸 안으며 이러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내 아들 석근이입니다. 할멈 벌써 노망이라도 난 것이야. 석근이를 잃어버린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비켜서지 못할까? 안 됩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비켜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를 봐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지난날 두령님의 말이라면 온갖 일을 다 한 저입니다. 석근이를 잃어버린 것도 다 두령님을 지키다가 그리 된 거란 걸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 어찌 이러십니까? 그리고 우리 석근이가 외간 사람이라니요. 우리 산채 사람이자 내 아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정두령님이 석근이를 믿지 못하신다면 산채로 데리고 가 지켜보시면 될 일입니다. 대신 우리 석근이를 가두거나 고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늙은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석근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넌 날 따라오너라. 두령은 노파의 외침에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는 상복이를 산채로 데리고 갔고 가까이 두며 지켜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을 하기는커녕 상복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복이는 지난날 아비가 세상을 떠나고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갖 일을 하며 배웠던 기술들을 산채에 있으면서 마음껏 발휘하였는데 오래된 집을 보수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산채를 습격할 걸 대비해 방어벽을 높이 올리기도 하고 사이사이 함정을 만들어 산채는 웬만한 관군이 쳐들어와도 뚫지 못할 정도로 난공불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는 동안 상복이는 어느덧 끌려온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석근아, 예, 두령님. 이제는 내가 따로 명을 하기 전까지 허드렛 일은 그만하도록 하거라. 어찌 그러십니까? 소인이 혹시 실수라도 한 것인지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옆에 두고 지켜보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는 것이니라. 부족한 것이라면 어떤 걸 말하시는 건지요? 분부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배워오겠습니다. 그럼 마음조차 내 맘에 쏙 드는구나. 내가 부족한 걸 어디 가서 배워올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우면 되는 것이고 내일부터 너에게 말 타는 법이랑 무예를 알려줄 테니 잘 한번 익혀보거라. 두령은 자신의 후계자가 마땅히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지금껏 옆에서 상복이를 유심히 지켜보며 두령의 마음속에서는 어느덧 상복이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였죠. 그러나 상복이는 그런 후계자 자리 따위는 관심조차 없었고 기회만 생기면 자신의 부인 금옥이와 함께 여기서 벗어나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워본다 한들 마지막 계획에서 막혔는데 그건 두령을 습격하고 산채를 빠져나가 고향으로 가려면 관군이 지키는 곳을 반드시 지나야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거길 지나갈 방도가 없어 일단은 두령의 마음을 얻으며 시간만 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나마 산채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상복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 가끔 금옥이 근처로 갈 수 있었는데 혹시나 둘 사이가 발각될까 싶어 눈 인사만 건네며 안부를 확인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두령이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방으로 상복이를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정확하지는 않으나 2년이 조금 넘었는 것 같습니다. 2년이라. 석근이 넌 그 짧은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걸 해내었구나. 제가 한 일이 있겠습니까? 다 두령이 현명하시어 이루어진 것이지요. 너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보기가 좋구나.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두령님, 소인을 이 밤중에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온지요? 두령에게 어떤 연유로 자신을 불렀는지 묻자 두령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우리 산채가 왜 여기에 터를 잡았다고 생각하느냐? 두령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상복이는 지금껏 금옥이랑 여길 나가기 위해 그 누구보다 산채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는 눈 감고도 산채의 지리가 머릿속에 그려졌기에 하나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습니다. 저희 산채는 동쪽으로는 기암절벽이 있어 그 누구도 넘어올 수가 없고 남쪽으로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어 많은 수의 나룻배를 동원하지 않은 이상 저희를 해할 수 없으며 북쪽으로는 많은 산들이 있어 지리를 잘하는 저희 수하들이 전투를 벌일 시 필승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서쪽은 유일하게 산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며 관군이 지키고 있사온데 그 관군들은 도리어 저희를 지켜주고 있으니 두령께서는 여기가 제일이다 생각하신 게 아니옵니까?
너의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게 무슨 말이온지요? 석근아, 내 하나 묻겠다. 광군이 우릴 쪽으로 돌리면 어찌 되겠느냐? 그 순간부터 우린 갇힌 모양새가 되어 아주 위태로워지겠지. 하오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매달 많은 돈도 관군에게 상납하고 있는데 어찌. 두령은 상복이의 말에 껄껄 웃더니 광군을 믿다니 너도 참 어리석구나. 이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산채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두령은 뒤쪽에 있는 장을 힘껏 옆으로 밀었는데 거기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구멍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긴 나와 너 둘만 알아야 하는 곳이다. 이 굴은 혹여나 위험이 닥쳐왔을 때 밖에 수하들이 적을 막을 시간에 우린 여기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만 살아있다면 이까지 산채와 수하들은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으니.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럼 따라오거라. 여길 통하면 어디로 나오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상복이는 그 순간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하였고 지금껏 기다려왔던 순간이 지금이란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검한 자루를 챙겨가도 되겠습니까? 넌 왜 그리 겁이 많으냐? 정 무서우면 마음대로 하거라. 상복이는 태연스럽게 두령의 처소에 놓여있는 검을 챙겨서 두령을 따라 구멍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어떠냐? 보기보다 넓지 않느냐?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는 상반되게 동굴 안은 꽤 넓었고 두령은 횃불에 불을 붙이더니 앞장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상복이는 챙겨온 검을 뽑기 위해 손을 갖다 대고는 두령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다가가 검을 검집에서 빼내려고 하는 그때 여길 처음 알았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그때 웬 작은 상단의 여주인이 여길 알려주며 명나라에서 밀무역으로 들어오는 비단이 있으니 여길 통해 용악산으로 가 꿰앗아 오라고 하더군. 뭐 그거야 어렵지 않았지. 헌데 비단을 울러매고 오던 그 녀석이 얼마나 사정하며 살려달라고 하던지 울면서 상봉이라던가 상복이라던가 암튼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찌나 애걸복걸하던지. 나도 그때는 지방군에서 도망 나온 신세라 어쩔 수 있느냐. 단칼에 베고는 비단을 그 상단의 여주인에게 갖다 주었단다. 오늘 그 여주인에게도 연통을 넣어 놓았으니 여길 빠져나가면 나올 게야. 그리고 하나만 당부하자면 화부라 그런지 유난히 색을 좋아하는 계집이란 걸 명심하거라. 몇 년 전에도 사내 하나를 어찌 해보려다가 안 되자 나한테 그러더군. 고을로 들어오는 길에 기다렸다가 그 산에 부인을 데려가 달라고. 자신을 거부하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나. 그 말을 하면서 얼마나 부들대던지. 그러니 보통 계집이 아니란 걸 명심하고 넌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상복이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빼앗아가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하는 금오기를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한 이 모든 원흉을 제공한 사람은 같은 고을에 살며 상단을 운영하여 많은 재력으로 상복이를 유혹한 그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그 과부 여인은 혼례를 치르고 나서 서방이 세상을 떠나자 어려워진 상단을 살릴 욕심으로 두령에게 사주를 하여 밀무역으로 들어오는 비단을 빼앗았고 그 돈으로 쓰러져가는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상단이 안정되어 많은 부가 생기자 이제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복이를 유혹하였으나 그런 거짓된 재물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선택한 상복이가 괘씸하여 또다시 두령에게 서찰을 보내 처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금오기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였죠. 이 모든 불행이 과부에 의해 그리 되었다는 사실에 상복이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위해 이를 꽉 물었고 어느새 입안은 터져나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과부 여인을 만날 때까지만. 조금만 참으면 이 동굴을 벗어나 과부 여인을 만날 터이고 상복이의 눈으로 과부 여인이 맞다는 걸 확인한다면 그 즉시 두령과 과부 여인을 한 번에 처단하여 아버지의 한과
금옥이의 억울함을 단번에 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리 늦게 오는 게야? 사람을 이리 불러내었으면 먼저 와 기다릴 것이지. 그 성과라고는 인사하게나. 여긴 내가 제일 아끼는 수아 석근일세. 과부 여인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상복이를 보더니 아니, 넌 상복이 아니냐?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이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과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복이는 동굴의 끝에 다다랐을 때쯤 짜증을 내며 두령을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익었고 달빛에 의해 과부의 얼굴이 드러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복이가 두령을 베기 위해 검을 들고 나오는 걸 본 과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 후 상복이는 두령이 알아채릴 겨를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베어버렸고 두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으며 이어서 과부 여인에게 달려들어 아버지와 금옥이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참아왔는 거에 비해 복수는 찰나에 끝나버렸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복이는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두령에게 복수를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산채에는 금옥이가 남아있었고 금옥이 이외에도 두령의 수많은 수하들이 남아있었기에 날이 밝아 이 일이 밝혀진다면 금옥이는 물론 상복이도 위험하기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던 상복이는 비밀 통로를 통해 내달렸고 겨우 해가 뜨기 전에 산채에 돌아와 금옥이가 묵고 있는 방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부인 어서 일어나시오. 드디어 두령이 죽었소. 두령이 죽었단 말이오. 상복이의 외침에 잠에서 깬 금옥이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두령이 죽었다는 말에 한 맺힌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갑시다. 더 이상 지체하였다간 두령의 수하들에게 발각되어 위험에 처해질 것 같소. 그런데 금옥이는 기뻐하며 도망갈 채비를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질끈 깨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뭇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시오, 부인. 어서 갑시다. 정말로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금옥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아이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금옥이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서방님, 저 아이는 어찌합니까? 비록 반은 도적의 아이이지만 반은 소첩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원하시면 두고 가야 하겠지요. 이미 금옥이에게는 몇 년의 세월 동안 두령에 의해 아이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금옥이는 상복이에게 너무나 미안하여 차마 데리고 가자는 말을 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몸만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 금옥이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그러자 상복이는 금옥이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며 두고 가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게요. 비록 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부인의 피가 섞였으니 내 아이나 진배없소. 그리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소. 다 모자란 어른들 잘못이지. 어서 아이를 안고 나갑시다. 서방님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부인. 내가 도리어 미안하구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몇 년이나 살게 했으니. 그리고 나에게는 부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깨끗한 여인이오. 이제부터는 이 지옥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과 행복한 삶이나 생각합시다. 알겠어요. 그리고 서방님,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나기 전에 두령이 보관하고 있던 금덩이가 있어요. 그걸 챙겨가요. 금옥이의 말대로 두령의 방에는 금덩이가 있었고 그걸 보자기에 싸고는 비밀 통로를 통해 마침내 상복이와 금옥이는 무간지옥 같던 산채를 탈출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은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상복이옵니다. 아들 상복이가 돌아왔습니다. 상복이의 어머니는 상복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해 들은 그날을 상복이의 제삿날로 정해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상복이가 살아 돌아온 그날이 상복이의 제삿날이었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상복이의 어미는 아들을 보자마자 흐느껴 울며 5년 만에 다시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복이의 어미는 옆에 있던 아이를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상복이는 산채에서 가지고 온 금덩이를 팔아 어머니와 금옥이 그리고 가슴으로 품은 아들과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상복이의 아버지가 바랬던 그런 가족의 모습 같았습니다. 옛말에 애그보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마음이 지붕 위의 까마귀에까지 미친다 라는 뜻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집 지붕에 앉아있는 까마귀까지도 사랑스럽게 느껴진다인데 금옥이의 사랑이 너무나 컸던 상복이가 금옥이의 아이까지 마음으로 품어주었던 사랑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상대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론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고 곁을 지켜주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혹시나 편안함과 익숙함에 속아 그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